골고루 잘 먹으면 네.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제가 소화 불량은 항상 독소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위도 지치고 췌장도 지치고 소화기가 전체적으로 다 과로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효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식사법이 바로 자, 선생님, 의외로 골고루 먹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골고루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골고루 먹는 게 오히려 최악의 식습관이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항상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왜 그런 거죠? 네,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네. 조선시대 이 왕들의 수명이 한 40대 정도 좀 짧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조선시대 왕들이 하루에 뭐 8번까지 드셨다라는 기록도 있고, 네네. 메인 식사를 보면 임금님 밥상 하면은 절대 조촐하지 않잖아요. 뭐또 옆에 부족할까봐 밥상이 또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가장 장수한 왕이 한 분 계세요. 조선시대 네. 영조께서는 82세 정도 와. 장수하셨죠. 근데 영조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소식입니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나쁜 네. 점이 뭐냐면 우리도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 식당에 가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식당이죠? 한정식, 뷔페 이런 데죠. 맞습니다. 네, 우리 뷔페식 하면 골고루 다 먹잖아요. 맞아요. 없는 음식이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더라고요, 먹고 나면. 맞아요. 식사하면 우리 골고루 잘 먹었으니까 힘이 빡 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소화시키느라고 몸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소화시키는데 우리 인체 에너지가 약 60%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밥을 또 배불리 먹으면 또 굉장히 졸리죠. 식곤증이 오잖아요. 맞아요. 이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이 위장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졸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먹으면 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소화가 오히려 더 잘 안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오고 여러 소화효소가 섞이기 때문에 제대로 탄수화물도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도 지방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제가 소화 불량은 항상 독소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탄수화물이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 발효가 되고요. 네. 단백질이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 부패가 됩니다. 지방이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 산패가 돼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엄마가 집에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식탁 위에 계속 둬요. 그러면은 고기 썩는 냄새가 나서 온 집에 진동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난다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소화, 부패, 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독하고 또 소화효소 분비하고 하느라고 우리 몸은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니까 점점 이 효소 고갈로 인해서 병도 걸리고 또 노화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효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식사법이 바로 소식인 거죠. 소식. 네. 이 말은 이렇게 정정이 돼야 돼요.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라가 아니고 골고루 잘 흡수시켜라입니다. 아, 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된 상태가 골고루 좋은 영양이지 이게 먹는 식사법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들이 아니라 한 끼 한 끼 모여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한 번에 골고루 다 먹어라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네. 한국인들이 혹시 함께 먹으면 좀 궁합이 안 좋은 이런 음식 종류가 혹시 있을까요? 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사법으로 제가 늘 음.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국찌개 습관입니다. 국찌개. 네. 네, 우리 굉장히 잘 먹잖아요. 그렇죠. 국에 밥 말아 먹기. 그렇죠. 외국에는 그렇게 국 문화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유독 항상 국이 늘 같이 네. 있죠. 물론 좋은 방법으로 잘 드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국에 밥 말아서 드시면 어떤가요? 많이 씹게 되나요? 후루룩 하죠. 그렇죠. 그냥 맞죠? 네. 꿀꺽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침도 소화 효소거든요. 침에 있는 소화 효소로 탄수화물인 밥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면 위장도 편하고 또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또 만들어내는 장기인 췌장도 편합니다.
근데 꿀꺽 삼키니까 위도 이걸 계속 씹어야 되고 췌장이 아밀라제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도 지치고 췌장도 지치고 그래서 소화기가 전체적으로 다 과로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사실 미국인들에 비해서 초고도 비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초고도 비만이 많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너무 소화 능력이 좋아서 계속 흡수하다 보니까 초고도 비만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 효소가 희석이 되는 국찌개 습관은 장기적으로 위장을 상하게 하고 췌장도 지치게 하는 좋지 않은 식사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위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소화기가 굉장히 약하죠. 네네. 위염도 많고 위궤양 많고 위암도 많은데요. 네. 이렇게 국찌개 습관으로 인해서 위가 약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한국인들의 우리 민족성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후루룩 먹고 빨리빨리 네, 먹는. 이 빨리빨리 문화 음.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급하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위장을 수축하게 하고 굉장히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거,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 상태에서 교감신경 항진 작용으로 인해서 소화기가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 또 나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한번 망가진 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럼요. 저는 네. 연구소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 오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짓 희망이 아니고 네.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 늘 새로운 세포로 분열하고 있다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니까. 늘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혈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뭐 일주에도 수백억 개의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새살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세포가 재생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장 상피 세포는 특히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됩니다. 뭐 네. 진피까지 한번 싹 바뀌려면 뭐 3개월, 6개월 다 바뀌려면 한 1년 정도 걸리긴 하는데요. 건강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년 투자해서 뭐 몰라보게 좋아졌다 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또 5일만 해도 심각한 염증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피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 건강, 또 위 점막 세포에 건강한 식사,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바른 먹거리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식습관이 좀 중요한 거군요. 네. 아침 사과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 사과 혹시 위에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좋나요? 저는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다. 네. 네. 아침에 사과를 먹게 되면 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대부분은 다 수분이에요. 네, 아침에는 제가 해독에 좋은 식사를 하세요. 소화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세요. 물 중심의 식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바로 해독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에 있는 수분, 그리고 뭐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합니다. 사과 하나 또는 2개 먹으면 변비가 다 사라져요. 네. 여성분들은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한 좋은 식사법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우르솔산도 있고요. 뭐 장수 유전자, 뭐 피세틴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장수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여러 성분들이 여성들은 좀 피부 미용에도 좋고 부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사과를 먹어서 굉장히 너무 몸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약 50세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폐경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몰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아침 사과를 먹고. 아침 사과를 먹고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또 이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분께서는 요도에는 요로 결석이 한 3개월 정도 후에 네. 빠져나가는 아주 신기한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요. 네.
저도 제철에 사과를 꼭 먹고 있고 또 사과를 드실 수 있을 때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사과를 드시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그래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는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위산이 너무 분비가 많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 드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가 점막이 손상돼 있는 뜻이거든요. 위산에 의해서 스스로 계속 그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레시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게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한 달 안에도 뭐 일주일 안에도 위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사과는 신맛 과일이에요. 네. 신맛 과일이 아닌 단맛 과일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바로 전분도 많고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 베타카로틴도 많아서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신맛이 없잖아요, 바나나는. 이 바나나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심심해요. 그래서 그냥 드실 때보다 바나나 하나, 또 무가당 두유 하나, 두유 뭐 시판되는 거 불편하시면 좀 두유 제조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게 두유 하나 정도 분량의 아몬드 열알. 네. 네, 이게 꿀팁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성분이 더해지면 아몬드에도 뭐 비타민 E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이 세 가지 성분이 더해졌을 때 위 점막에 자극도 없고 굉장히 재생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 살짝 소금 살짝 뿌리면 아주 네. 맛도 좋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먹으면. 네. 과일 말씀해 주시니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식사 전에 먹는 거 그리고 식후에 먹는 이게 차이점이 좀 있다면서요? 과일 먹는 법?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식습관 중에 굉장히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에요. 아, 왜 문제죠? 네. 과일은요, 이 하나로 에너지원이 되는 식사 정도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의 네네. 식사잖아요. 네네. 네.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한국인들은 식사 중에 밥도 드시고 뭐 김치, 나물, 뭐 생선, 고기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네. 이미 이 위 안에 여러 음식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후에 또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과일 속에 당분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네네. 수분도 있고 이게 또 들어와서 또 섞이게 돼요. 에너지 과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화도 네. 힘들고. 당분도 과잉이 되면서 이 식이섬유들이 적절한 당과 음. 따뜻한 36.5도의 위 안에서 만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식후에 과일 먹으면서 가스가 찬다는 분들, 또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나 꾸준히 식후 과일 습관 하시는 분들 중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섞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공복에 그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당뇨병 걸린 분들은 이 아침 공복에 사과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많은 분들의 이 당뇨 수치를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오, 네네. 네, 그런데 과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에만 집착이 돼 있어요. 근데 과일의 당분과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의 당분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네. 자, 흰밥 드시면서 혈당 수치 확 올라갈까 봐 엄청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신데 반면 과일은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은 100g이면 5g에서 10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쌀밥 100g이면 당분이 몇 g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약 33g입니다. 굉장히 네. 6배.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당 지수입니다. 당 지수. 네, 혈당, 포도당 수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각각의 음식들이 얼마나 빠르게 당을 상승시키는 그 속도를 측정한 건데요. 과일의 당 지수는 사과가 36이에요. 네. 그래도 당뇨인 분들은 좀 저당도 과일을 말씀드리는데 뭐 20에서 30 사이, 뭐 복숭아, 뭐 키위, 수박 대부분의 과일은 다 50이 안 됩니다. 포도도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쌀밥의 당 지수. 네. 50이 넘나요? 네. 50을 훨씬 넘습니다. 흰 쌀밥은 70 정도로 높고요. 70이요? 네.
특히 현미도 음.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현미도 55입니다. 네. 그래서 당지수 측면에서도 더 위험한 거는 흰쌀밥, 네, 그리고 밥이 더 큰 문제고, 과일의 당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도 과일에는 당분이라는 게 그래도 수분과 함께 주 성분으로 있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시키는 과일이 있어요. 55 조금 넘는 당지수의 과일들이 있는데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네, 이런 과일들은 당뇨인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블루베리, 뭐 키위, 토마토, 복숭아 한 30 이하의 저당도 과일만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과일 드시면서 좀 소화 잘 되는 채소 좀 곁들여서 드시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오히려 더 인슐린의 민감도를 더 올려줘요. 그 말은 당뇨를 더 예방시켜주고 오히려 당뇨 있으신 분들이 크게 더 힘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체력적으로 더 좋아진다. 쌀밥 먹을 때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과일을 먹을 때 또 갈아 먹거나 이렇게 즙으로 해 먹거나 하면 뭐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과일은 정말 무조건 생과일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네. 자연 그대로? 네. 이 생과일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라는 당뇨병을 예방한다라는 결과들은 논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일은 가는 순간 당분이 다 쪼개집니다. 당분이 다 쪼개져서 이 수분 형태로 마시면 혈액에 10초 안에 흡수가 되거든요. 당연히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저도 과일 주스 그리고 과일 즙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이 침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단백질이나 뭐 계란이나 고기, 다른 지방 음식을 먹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혈당은 올라갑니다. 물론 혈당 하나도 안 올라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심각한 혈당 스파이크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 식사를 저희는 온 가족이 하고 있는데 8년째 저희 당뇨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요. 저도 정상 혈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신 분들만 저당도 과일 그리고 뭐 채소 좀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시고요. 혈당이 정상인 분들은 과일 드시면서 당뇨병 걸리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근데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과일을 갈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과일, 채소 그리고 물 1대 1대 1의 비율로 그렇게 갈면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당분이 희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씹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과일을 500g 먹고 또 배고파요 하는 분들은 또 이걸 더 드세요 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꿀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과일, 채소를 좀 많이 먹게 되면 훨씬 빠르게 지방 분해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에 조금 궁합이 잘 맞는 이런 음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 드실 때의 이 중요한 점은요. 저는 모노의 식사법을 추천을 합니다. 모노 식사법. 네, 모노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한 종류 과일을 섭취하세요입니다. 네. 네네.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 하나만 다 드시고 저는 항상 500g을 추천을 하는데요. 500g은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세계보건기구도 추천하고 있는 하루 먹어야 되는 신선한 과일 채소 양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복숭아 좀 큰 거 거의 500g 되더라고요. 네, 조금 작은 거 한 2개 정도. 그 정도를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또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섞이지 않는 하나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일을 온전하게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한 8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심심해요. 하나만 먹으면. 그래서 세 종류 과일을 추천은 합니다. 뭐 사과, 뭐 복숭아, 뭐 포도, 또는 뭐 포도가 뭐 좀 달콤하다 느껴지는 분들 뭐 토마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대신 세 종류를 뷔페처럼 섞어 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면 위 안에서 이게 동시적으로 섞이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이렇게 섞이고 90%는 수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메론류 과일, 참외, 메론, 수박, 이게 메론류 과일인데요. 이 과일은 좀 더 따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 아보카도, 두리안 이런 과일들도 좀 더 구분해서 따로 먹는 것이 좋고 너무 섞어 드시는 것보다는 단순한 식사가 훨씬 완전한 소화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완전하게 흡수하는 게 결국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복 과일로 딱 한 가지만 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늘 제철 과일을 말씀을 제철 드리는데요. 우리가 4계절 동안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은 그 땅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햇빛이나 가장 좋은 에너지 상태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현대 영양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영양 성분들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철에 나는 과일 좀 충분히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범, 바로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 암과 여러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당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식사법만 조금 교정하시면 이전과 또 많이 다르실 거예요.